자, 오늘은 교재로 보면 98쪽, 응? 새 교재로는 98쪽. 그래서 교재 주제는 제 4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그건데 우리가 지금 큰 단원에서 어디를 공부하고 있어? 크게 펼치면 원래는 가장 크게 펼치면 국가와 국민 사이 행정을 둘러싼 법률 관계, 행정상 법률 관계인데, 행정상 법률 관계는 주로 이제 국민하고의 관계를 말하는데, 국민하고 관계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어느 계열의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법 계열의 법을 적용받으면 공법 관계, 또 민법 등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과는 똑같은,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가 개인과 개인 사이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성격의 것일 때는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 같은 개인 사자를 쓰는 사법 계열의 법을 적용받는 관계. 응? 이렇게 해서 크게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구분한다 그랬죠. 응? 지난 시간에 배운 거로. 근데 공법 관계는 다른 말로 행정법 관계라고도 부른다 그랬어. 응? 그래서 그러한 행정법 관계를 맺는 당사자라는 주제하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공부 내용이 행정 주체, 행정 객체 이거 배웠잖아.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행정법 관계를 맺는 거다. 응? 그래서 행정 주체는 우리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편인데, 행정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그 행정 권한을 이렇게 부여하면, 응? 그 일반 국민들에게 또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공공단체와 또 공무수탁 사이라고 불리는 자, 그죠? 그렇게 해서 크게 행정 주체는 국가, 공무단체, 공무수탁 사이 이렇게 셋이 있다. 응? 이런 거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제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이는 이렇게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한편 행정 객체가 되고, 일반 시민에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을 때는 또 행정 주체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이는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어, 그죠?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 객체기도 하고, 그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 아니야, 그죠? 응. 자, 그러면 점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영역으로 또 옮겨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법 관계의 내용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어를 분석해 보자. 행정법 관계의 내용,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법 관계란 다른 말로 또 이게 거의 이 말하고 거의 동의어처럼 쓰인단 말이야. 공법 관계. 응? 그런데 이 공법 관계의 내용이 뭐냐면,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 주체와 우리 일반 개인들로 대표되는 행정 객체 간에 서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의 내용은 이제 서로 권리 아니면 의무. 한쪽이 권리를 가지면 다른 쪽은 그에 상하는 의무. 이런 관계야. 권리 의무 관계야. 응?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법 관계라는 말도 쓰니까, 공법 관계에서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사이에 서로 권리 의무를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권리나 의무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공권, 공법상의 권리,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를 줄여서 공권, 공법 관계에서의 의무 줄여서 공의무,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응?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말로 사법 관계에서의 권리를 사권, 사법 관계에서의 의무를 사의무, 이렇게 부를 테지,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용어가 있겠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공법 관계, 행정법을 적용받는 관계에만 초점이 있는 거잖아. 응? 나머지는 사법을 적용받는 관계는 민법에 의해서 또 분쟁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문제니까 그쪽으로 넘기는 거고, 우리는 이제 행정법의 적용을 받고 행정소송으로 분쟁을 하게 될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 우리의 공부 대상은. 그럼 또 여기서 또 세분화시키면 또 이렇게 난다. 자, 우리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간에 서로 권리 의무를 갖기 때문에 이걸 또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권리를,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 공권을 어느 측이 갖느냐? 국가 같은 행정 주체가 권리를 갖고, 또 우리 상대방인 행정 객체인 개인은 그에 상하는 의무를 갖고, 이렇게 되면 또 한편 반대도 돼.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그러면 국가는 그에 상하는 의무가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걸 또 표현하는 말이,
국가로 대표되는 우리 행정 주체는 기본이 국가고 그다음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도 있지만 이 행정 주체로 대표되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갖는 권리, 행정법 관계에서, 그지? 그런 권리를 뭐라고 표현할까? 국가적 공권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인데 공법 관계에서 권리인데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 주체가 갖는 권리. 응? 그러면 또 그 반대로 그러면 이 국가적 공권에 대응하면 뭐가 있겠어? 국가가 개인에 대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세금을 조세라고 하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리. 응? 이런 게 국가 측에 있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런 게 국가적 공권. 응? 응. 그런데 이 국가적 공권에 대응해서 그럼 개인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해서 세금을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부과하면 그러면 상대방 개인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 납세 의무가 있잖아. 이 납세 의무 같은 게 바로 그에 상응해서 개인이 갖는 여기다 쓸까? 개인이 갖는 의무겠지. 공법 관계에서의 의무. 그러니까 개인적 의무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겠죠. 응? 한편 또 우리 공법 관계에서 권리를 개인이 갖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거 있었지. 뭐 있어서 뭐 아니야 그 했으나 신청권 그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 예를 들면 우리는 허가 내달라고 신청할 권리 있어요. 응? 그렇죠? 또 여러분들 무슨 권리도 있지? 여러분들 왜 공부하고 있어? 여러분들 공무단임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라는 그 지위를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응시하고, 응? 그래서 그 공무원으로 임명이 돼서 공무원의 신분을 지위를 획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응? 물론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 권리를 또 개인이 국가 등 행정 주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면 개인적 공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개인적 공권에 상응해서 국가는 그러니까 개인이 그의 어떤 권리를 국가를 향해서 국가를 이게 나를 위해서 뭐 해줘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가 인정되면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짝을 이뤄서 여기다 뭐 국가적 공의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지. 응? 자 이렇게 체계로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시험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 공권에 있어. 응? 공권인데 여기 우리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행정법을 적용받는 공법 관계에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 있지.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야. 이 4절에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 이거 잘 나와요. 응?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면서 논의 순서를 이어가. 자, 행정법 관계는 내용적으로 공권, 공의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내용이 관계를 맺었을 때, 응? 국가와 개인 사이에. 그러면 이제 논의 순서는 이제 공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겠지. 응? 그러면 공권은 다시 공권이란 건 읽어보니까 그냥 이 한쪽 관계를 맺는 한쪽 당사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상대방한테 뭐 해줘 이렇게 이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부여된 힘을 권리, 응? 공법 관계에서 권리면 공권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행정 주체가 갖는 권리와 행정 객체인 국민이 갖는 권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리고 그래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눴죠. 근데 국가적 공권은 뭐 특별한 논점은 없어요. 시험에 거의 잘 다루질 않아. 응? 뭐 우리가 아주 조세 부과 징수권서부터 해서 뭐 각종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다 국가적 공권이야. 그렇죠? 자,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 둔다? 응? 개인적 공권에다 초점을 둡니다. 개인적 공권 중요해요. 쌍그러 2번 개인적 공권 매우 중요. 자, 그러면 개인적 공권 뜻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공법관계의 개인적 공권의 의 공법관계에서 즉 행정법 관계에서 우리 개인이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법 공법에서 사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힘 뭐 이런 뜻이래. 쉽게 얘기하면 권리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익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응? 굳이 딸딸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중요한 거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이란 게 있어요. 응? 그거 중요해. 중요한 논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국가가 어떤 행위, 국가가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여러분이나 개인이 얻는 이익이 있을 수 있어. 응? 근데 그게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냐? 아니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대. 응?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이제 설명의 편의상 국가의 활동은 아마 법에서 무슨 상황이 되면 뭐 해라 이렇게 돼 있겠지. 법에 의해서 정해진 국가의 활동으로 우리 개인이 얻는 이익, 응? 이익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뭐래? 권리, 응? 권리. 그래서 우리 권리인데 공법 관계에서 권리, 공권. 줄였습니다. 공권. 또 하나는 이거하고 대비시키자. 뭐 지금 나온 용어 반사적 이익, 응? 이렇게 대비시켜보자. 근데 그럼 이 공권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야. 개인의 이익인데 법에서 보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공권은 법에 의해 뭐 이런데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야.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야. 응? 반면에 반사적 이익은 정반대로 뭐라고 표현하면 돼?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은 이익이야.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이야. 이런 차이가 있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 자, 그러면 일단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제 행정소송법 12조 원고적 격 그랬죠? 그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원고적 격은 이제 자기 이익 침해당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거든?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이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냐면 그 행정소송법 12조에서 중요한 단어가 법률상 이익이라는 단어야.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하는 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행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뭐가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 밑줄 쳐줘. 행정소송법 12조에서 중요한 단어가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응? 거기 쓰이는 법률상 이익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에요. 그러면 뭔가 행정기관이 조치한 것 때문에 자기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당한 걸 구제받기 위해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만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 구제받기 위해 소송할 자격을 주고 있어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은 자는 소송할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감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한 피해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행정소송법 12조가 거기 언급이 된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것에 이제 일단 이렇게 둘로 나눠본다고 치면 그러면 이것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은 국가에 의해서 침해되면 어떻게 될까? 응? 그 이익을 침해받으면 국가의 조치로 이익 침해받으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한 거랑 침해받으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나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할 자격 주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제기가 가능해. 즉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원고가 될 수 있어. 소송 구제받기.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법이 보호하는 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 침해받아서 손해 입은 거 있지? 그 돈으로 물어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도 청구해서 다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어떨까?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으니 조금 아까 말했듯이 이건 침해받아도 이익을 침해받더라도 침해받아도 어떻게 될까? 응? 이거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응? 소송을 제기해봐야 아이고 당신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은 이익을 침해받은 거네요. 당신은 감수해야 되는 거지 소송할 자격이 없습니다. 재판 안 해요. 거부해요. 재판 거부. 응? 그리고
이거는 감수해야 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응?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구나 국가의 어떤 활동, 국가의 조치로 자기 피해를 입었다 이거야. 침해를 당했다, 이익 침해를 당했다. 다 소송을 일단 내보겠지? 법원이 뭐 할까? 소송을 내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는 뭐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난 이익 침해 받았으니까 구제해줘 하고 소송을 낼 텐데 법원이 하는 일은 이 사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이쪽에 해당하는 이익인가 이쪽에 해당하는 이거 가립니다. 이쪽에 해당하는 이익이다 라고 인정되면 소송자격이 있으니까 받아들여서 이 사람의 주장이 맞나 안 맞나 그 판단 내려줘요. 그런데 이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오면 아예 소송 자격이 인정 안 되는 자가 소송 제기했다? 재판을 거절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거를 행정법적 용어에서 소송에서 각하한다는 말을 써. 소송 제기 요건을 구비 못했다. 해가지고 재판 거부, 각하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각하돼가지고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응?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응? 자, 이거 이해하려면 이거 예를 한번 내가 이제 여러 번 뭐 강의할 때마다 쓰는 예인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반사적 이익 개념이 쉽게 와닿을 거야. 자, 여기가 도로가 있어. 응? 도로가 있어. 그런데 여기 A라는 사람이 편의점을 해. 마트. 응? 편의점을 해. 근데 손님이 너무 없어. 장사가 되게 안 돼. 접을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 시에서 여기다가 버스 정류장을 설치한다? 아마 시에서 버스 정류장을 여기다 설치하는 건 뭘 고려해서 버스 정류장 여기다 설치할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렇게 버스가 정류장이 너무 멀찍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또 사람들의 통행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 한데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놓는 게 거리상 적정한 거리다.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버스 정류장 설치하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다가 무엇도 설치해 놓냐면 횡단보도도 이거는 이제 경찰이 설치하는데 횡단보도도 설치해 놨다. 경찰이?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아무래도 통행이 더 많아지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버스 정류장 설치나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그죠? 장사 잘 되겠지. A는 장사가 잘 되는 이익을 보게 돼요. 횡단보도나 버스장 설치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조그맣게 했더니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주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이게 일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즉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일반 시민들 누구나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고려해서 하는 거지. 편의점 운영자 A의 이익을 장사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응? 분명히 이거 버스 정류장 설치나 횡단보도 설치 관련된 법을 보면 아마 뭐뭐를 고려해서 정류장을 설치해라. 응? 예를 들어 횡단보도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법에 보면 200m 간격을 띄도록 돼 있어요. 원칙이. 응?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데 시장 친구가 여기서 편의점 한다 그래서 응? 거리도 너무 촘촘하게 되는데 여기다 이런 거 내줄 수는 없잖아. 설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 응? 그래서 결국 공익을 위해서 공익 고려한 관점에서 법에 따라 설치를 했는데 운 좋게 A는 그로 인해 장사가 잘 되는 이익을 봐. 바로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 거야? 공익 목적의 활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함으로 인해 어떤 A라는 개인은 반사적으로 이익을 부여받는단 말이야. 응? 신났지. 장사 잘 돼. 그래갖고 이게 가게가 좁은 걸로 감당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옆에 가게까지 더 추가로 얻었어. 확장. 어느 정도 이제 됐는데 이게 시 이런 데서 이게 여기 자꾸 사고가 좀 많이 난다. 응? 야, 안 되겠다. 이게 좀 곤란하다. 버스 정류장을 딴 데로 이전. 여기다 설치 안 하고 딴 데로 이전. 응? 또 여기 횡단보도도 폐쇄. 설치했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응? 그럼 어떻게 돼? 가게 죽지. 그럼 얘는 이제 이 A가 여기 횡단보도 없애는 좋지. 응?
그다음 뭐야? 버스 정류장을 딴 데로 이전하는 조치. 이것 때문에 뭐야? 자기 피해 본다. 이거 버스 정류장 이전 조치나 횡단보도 폐쇄시키는 조치, 자기 이익을 침해하니까 이거 없던 일로 취소해라. 소송 해봐야 안 될 것 같지. 이유는 왜 그렇게 했어? 그래, 이게 왜 이 조치가 원래 이 조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조치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 A는 이게 법적으로 보장된 이익을 누렸던 게 아니야. 그동안 반사적으로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누려왔던 이익일 뿐인 거지. 그런데 그러한 이익을 이제 정책 변경이 돼서 그러한 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 즉 그동안 누려왔던 이익을 침해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또 감수해야 될 일이지. 이거는 구제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응? 소송 제기해봐야 꽝. 아까 말한 대로면 소송 제기할 원고 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 각하된단 말이야. 응? 구제가 안 돼. 손해배상도 못 받는 거야. 응? 바로 이런 이치. 그러면 이걸 일반화시키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 뭐야? 무슨 지하철을 건설. 바로 옆으로 지하철 건설한대. 그리고 지하철역도 바로 집 근처에 뭔가 세워진대.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 집값 땅값 올라요. 근처에. 그죠? 그 사람들 뭐야?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지. 안 그래요? 응?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옆으로 지하철 놓고, 응? 도로 건설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돼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해서 동그라미 1번, 그 반사적 이익이란 결국 1번에서 의미하는 거는 법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해라 이렇게 정해놨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치? 공익 목적만을 위해서 국가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로 정해놓은 거야. 공익 목적만을 위해서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정해놓은 결과 국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응? 그렇지만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개인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닐 때, 그죠? 그렇지만 그러한 국가의 의무로 인한 활동으로 인해 어떤 국민 중에 어떤 개인은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응? 1번 이해됐어요?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야. 여기 쓴 거 이거. 그러면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 즉 권리로서의 이익이냐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대? 동그라미 2번. 응? 그래서 두째 줄에 보면 권리, 공권 내지 법률상 이익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쟁송, 그러니까 뭐 행정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그리고 손해배상 처분도 인정이 되지만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그게 인정이 안 된다. 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차이점.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옆에 행정소법 10이죠. 우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 있다고? 법률상 이익 있는 인정되는 자에만 그렇게 구제받을 자격이 인정되도록 법이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응? 그 해석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이 중요한 논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논점, 성립요건. 응? 성립요건 중시하세요. 그러면 이런 권리, 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이다. 이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응? 자, 그러면 논점. 개인의 권리가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 주체를 향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 해줘,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힘,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대요. 응? 자, 이 성립 요건이 동그라미 1, 2, 3 일단 세 가지 목록이 있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강행법규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응? 근데 강행법규라는 말은 강행이 뭐야? 강제적으로 행위를 하도록 강제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달리 말하면 누구더러 국가에게 무슨 조치를 하도록 법이 의무로 규정해놨다는 말, 의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풀었으면 괄호 속에 있지. 행정주체, 아까 행정주체의 대표자가 국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번 주교. 응? 응.
옛날식 표현으로는 강행법규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넓은 의미로 보면 법적으로 국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일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런데 이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기만 하면, 의무가 있다,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면 개인은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 아까 봤듯이 국가는 국가나 우리 시는, 인천시광역시나 세금 걷고 해가지고 시민의 이익을, 시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도로도 만들고 횡단보도도 적당히 설치하고 버스 정류장도 적당한 거리에 설치하고 다 일정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익적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치해야 될 시민들의 그 불편 해소를 위하여 그런 걸 해야 될 의무는 있지. 그렇지만 아까 봤듯이 편의점 주인 A가 내 가게 옆으로 버스장을 설치해달라, 그 앞도로에 횡단보도 설치해달라, 이거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개인에게. 그럼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국가나 지자체는 시민들의 그 편리를 위하여 그런 걸 고려해서 설치해야 될 의무는 일단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있지만 편의점 주인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해야 될 의무는 아니잖아. 그렇다면 편의점 주인은 나를 위해서 설치해줘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국가에게 의무가 있을 것, 이건 필요해. 근데 두 번째 요건이 더 중요해. 그 국가 측에게 있는 법적인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를 해야 된대? 동그라미 2번.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의무여야 된다는 얘기지. 응? 동그라미 2번에 표현이 뭐로 돼 있어? 그래서 사익보호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사익보호성. 그러니까 법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서 국가는 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어떤 시민들 중에 어떤 특정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응? 즉 우리 아까 뭐냐면 권리라는 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이익이야. 그러면 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돼야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있어야 개인의 권리로 인정이 되는 거지. 자, 우리 동그라미 1, 2번을 잘 연결해. 1번, 국가에게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국가에게 의무만 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에게 권리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국가에게 인정되는 의무가 공익만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내가 그 얘기 써놨죠? 응? 사익보호성 옆에 보면 행정 주체인 국가에게 법적으로 일정한 의무가 존재한다 그래서 언제나 그 의무에 상응하는 개인의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응? 그럼 왜 그래? 그게 두 가지로 이제 거기서 나눠지겠지? 어떻게 나눠져? 국가의 의무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공익만을 위해서 하도록 돼 있는 의무면 개인의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으니까 개인의 권리는 생겨날 수 없어. 응? 그럼 또 하나의 경우는 국가에게 인정된 법적인 의무가 공익만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라고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되면 그건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이니까 개인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시험의 포인트야. 응?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과거에는 꼭 필요하다 그랬는데 오늘날은 뭐 이건 별도로 얘기할 필요 없다.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옛날식의 어려운 용어는 의사력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대. 그 의사력이라는 건 개인이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 그게 뭐냐면 더 쉬운 말로 하면 소송이야, 소송. 그러니까 봐, 우리 앞에 거 1, 2번을 또 연결시켜보자. 국가는 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라는 의무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법적으로 그 요건에 맞는 개인이 국가한테 나를 위해서 해줘 하고 신청을 했어. 그런데 국가가 안 해줘. 안 해주면 자기의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끝까지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이게 보장돼 있어야 진짜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의사력의 존재라고 말했는데, 쉬운 말로 하면 국가가 신청을 받고도 안 해주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 있어야, 응? 그게 진짜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웠나? 통치행위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봤는데, 옛날에는 국민이 소송할 수 있는 행정소송 대상에 대해서 열기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었어. 19세기 말 때는. 그럼 열기주의가 뭐냐면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법에다 열거해 놓고 그것만 소송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럼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소송 못 하는 거야. 응?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었을 때는 이거 자기 권리로서 보장되는 거고 나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해주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해놨어야, 소송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을 해놓는 게 필요했다고. 그러나 오늘날은 제도가 바뀌어서 원칙적으로 법에서, 특별히 이건 재판 대상 안 되는 거라고 법에서 제외시켜놓은 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개괄주의라는 소송, 그 제도를 택하고 있거든.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하나로 재판 청구권을 또 보장까지 하고 있고, 뭐 등등 점에 비춰보면 굳이 이걸 따로 이거 그 국가한테 신청을 해서 했는데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해준다, 재판할 수 있다, 재판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꼭 명시 안 해도 당연하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 번째 거는 오늘날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너무 당연하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성립요건 부분 논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응? 자, 큰 틀에서 말하면 과거 19세기에는 국가에 대해서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그것이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것, 이런 논리가 됐는데, 오늘날은 그래서 과거에는 3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3요소설. 응? 근데 오늘날은 뭐야? 2요소설이지. 마지막 세 번째 거는 특별히 거론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래서 오늘날은 2요설이 동설입니다. 응? 네, 그렇게 해서 거기 시험에 연관이 있으니까 잘 공부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성립 근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또 중요한 논점이야. 성립 근거. 응? 그러면 다시 성립 요건하고 연결시켜. 그러면 첫째, 뭐가 개인이 국가를 향해서 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첫 번째, 이제는 2요소만 있으면 된다고 전제하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국가에게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되지? 응? 그 다음에 그러면 국가에게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건 뭐에 의해서 법적인 의무가 부여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그리고 그 의무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인가?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가장 기본이 국회가 만들어내는 법률을 보는 거야. 국회가 만들어내는 법률, 이런 데 보면 법률에 뭐라고 있어요? 국가는 뭐 해야 한다, 의무로 정해놨느냐? 두 번째, 그 의무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냐? 이거 따지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건 법을 보고, 법 규정. 그래서 거기 성립 근거 동그라미 1번이 뭐야? 원칙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 또는 법률의 근거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든 법규 명령,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법률에 의해 성립되나 모범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대요. 응?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의해서도,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불문법의 종류에 속하는 관습법에 의해서도, 또 불문법에 해당하는 조리에 의해서도, 또 우리 행정기관의 법 집행 조치인 행정행위에 의해서도, 그리고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1번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규범들이에요.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고, 또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 관습법, 공법상 계약, 헌법상 기본권 규정, 다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옆에 보면 비법규란 말 나오죠? 비법규, 이거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갖는 법 아닌 거야.
행정조직 내부법을 가리키는 거야.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키라고 만든 법이지 국민하고 사이는 이 적용 안 되는 효력이 없는 법이에요. 그 비법규에 해당하는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 그 자체에 의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이거는 행정조직 밖에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법이거든. 그에 의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동그라미 1번 중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중에 첫째 끝에 보면은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의해서도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죠. 응? 성립될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세밀하게 들어봐야 돼. 봐야 돼.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이제 제목인데 여기를 좀 분석을 해보면 행정법 관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두 종류가 있고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대. 헌법상의 기본권 이게 말 그대로 이게 국민으로서 또는 사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아니야? 응?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권은 모든 그러니까 외국인이건 우리 한국 사람이건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인정되는 권리 뭐 생명권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또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있지. 외국인에게 인정 안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자, 그런데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자, 두 가지가 뭐냐면 그 자체로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성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줄여. 그 자체로 구체성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로 구체성을 갖는 것.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체의 자유권 이런 거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2조를 보면 12조 1항에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야, 그러면 보자. 신체의 자유란 어떤 내용의 권리일까요? 내용이 어떤 걸까? 여러분 알 수 있어 없어? 신체의 자유란 어떤 내용의 권리야? 응?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회가 법률로 헌법이 말하는 신체의 자유권이란 자, 눈동자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다. 머리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는 권리다. 응?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다. 이런 거 다 법률로 쭉 정해놔야 될까? 쓸데없는 일 아니야? 그냥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면 신체의 자유 속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나의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 아니야? 이걸 뭘 법률로 무슨 내용이다 무슨 내용이다 이걸 다시 써놔야 돼?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건 그냥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야. 그쵸? 그런 권리. 그거는 헌법상의 그 선언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이 신체의 자유권이라는 이 선언 그 자체만으로도 구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로 다시 그 내용이 뭔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만약에 국가에 의해서 침해되면 바로 뭐예요? 곧바로 뭐예요?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응? 즉 기본권 침해됐다는 기본권 침해 이유로 뭐가 가능해? 자, 이거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이거는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성이 있는 거야. 구체적인 권리의 성격을 갖는 거야. 구체적인 권리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권리 침해됐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응? 그런데 또 하나의 종류로 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헌법에 국민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기본적 권리가 있다고 선언은 돼 있어.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라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된다는 거야? 그 헌법상의 규정만 갖고는 명확치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걸 반대해서 그 자체로는 구체성이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법률에 의해 그 내용이 그 구체적 내용이 내용이 뭐야? 정해져야만 정해져야
예, 구체성을 갖는 권리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권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의 대표적인 예가 환경권이에요. 환경권. 응? 환경권. 자, 이걸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이런 표현이 있어.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환경권 선언 규정이야.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어떤 게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를 갖는데요. 근데 어떤 환경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야? 응?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랬는데 어떤 환경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입니까? 이 내용이 분명해요. 응? 구체적으로 따지면 아니 소음은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일까? 응? 먼지는 어느 농도 이하가 돼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일까? 응? 이거 참 어렵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민감도도 다르고 그죠? 응?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가 무슨 뭔 행위라고 공사를 하는데 민감한 사람은 와 이거 뭐야? 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생활할 권리 침해당했다. 소송?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쓸 정도의 소음이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그 수치라든지 이게 구체적 기준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선언하는데 그 헌법에서 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고 할 때 이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란 적어도 어느 정도 공감돼. 그죠? 소음은 뭐 몇 데시벨 이하, 먼지는 뭐 어느 정도 농도 이하, 수질은 뭐 어느 정도 이하 이런 게 법률로 정해져야 그래야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지가 내용이 밝혀지는 거지. 응? 헌법 규정만 갖고는 너무 추상적인 선언이야.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침해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곧바로 기본권 침해 이유로 소송 제기 못해. 정반대로 쓰면 돼. 침해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률에 의해서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권리가 보장되는데 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렇게 소송해야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성립국의 동그라미. 자, 헌법상의 기본권은 지금 설명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응? 거기 써 있는 거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결국 이렇게 그 자체로 굳이 다시 법률로 구체적 내용을 안 정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침해되면 바로 기본권 침해 이꼬로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제기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당했다는 이유만 갖고는 바로 소송제기가 안 된다. 법률이 구체화시켜놓은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주시하고 그 다음에 특성. 뭐의 특성? 개인적 공권. 응? 그래 지금 큰 제목이 개인적 공권 아니야? 뭐하고 비교해서 우리 개인들 간에 우리 순수한 민간인들 개인들 간에 서로 갖는 권리를 우리가 사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응? 사법상 권리에 비해서 우리 공법상의 권리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거기 일단 위에 세 줄을 보니까 개인적 공권은 기본적으로 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이익이지만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한편은 사회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응? 그래서 거기 나왔듯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익을 공익적 관점에서도 이제 인정되는 성격. 그러니까 공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첫째 그때 오로지 권리가 인정된 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성격, 일신 전속적인 성격 또는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런 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동그라미 1번 개인적 공권은 양도, 상속, 압류 등 자, 밑줄 이전이 금지되거나 제한, 이전, 금지, 제한 또는 마음대로 포기할 수, 나 권리 안 가질래 하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도 많다. 중요한 겁니다. 이전이 금지, 제한되거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게 많다. 응? 그래서 거기 얘들이 쭉 들어져 있죠? 뭐 국민연금 받을 권리, 응? 생명, 신체 피해 입었다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이전하거나, 응? 상속하거나, 뭐 자식에게 뭐 이런 거 안 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 권리를 가지니까 내 권리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나 권리 안 가질래, 나 포기할래.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투표권 또는 선거권 이런 말 하는데 선거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우리나라 현재 연령으로 만 19세 되면 법에 의해서 투표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선거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나 투표권 안 가질래, 선거권 안 가질래 그런다 그래서 선거권이 포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만 투표하는 날 투표장에 안 가는 자유는 있어. 근데 그거는 권리가 포기된 거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뿐이야. 그래도 다음번 또 투표할 때 되면 아주 권리 살아있으면 거기서 투표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이전, 포기, 금지, 제한되는 경우 많다. 응? 그러면서 거기 밑에 이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가 생계 이런 거 지원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되면 그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거지. 그죠?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넘겨주거나 이런 거 금지되는 거 많다 그랬죠? 압류되는 것도 안 되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건데 그거를 막 압류해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응? 그래서 법으로 다 금지해놨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중시. 개인적 공권은 오로지 본인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속성, 일신 전속성 때문에 타인에게 자기 권리 행사를 대신 행사, 금지되는 게 많다. 그래서 여기 대행 금지, 응? 본인만이 그 권리를 행사해야지 타인에게 자기 권리를 대신 행사시키는 거 금지되는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거기 뭐 2번도 있고 3번 동그라미 3번, 4번도 있는데 시험은 주로 1번하고 2번을 많이 내는 편이야. 그래서 1번의 키워드는 뭐야? 응? 이전, 포기, 뭐 이런 게 금지, 제한되는 게 많다는 거. 그렇다고 전혀 없다는 말 아니에요?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게 많다는 게 특성. 또 자기 권리를 타인에게 행사 못 시키는 거, 대신 행사 못 시키는 것도 많다. 응? 요게 포인트를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판례 쭉 나왔지. 응? 우리 행정법 시험은 법과목은 다 판례야. 시험 문제. 응? 그럼 여기 지금 묻는 게 뭐겠어? 우리 아까 뭐 공부했어? 자, 개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 조치한 것 때문에 자기 피해받았다고 행정소송 제기한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 구제받기 위해 소송할 자격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거 뭐에 의해서 갈리는 거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받아온 이익을 침해받은 건지, 권리를 침해받은 건지, 그렇지 않은 이익을 침해받은 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걸 침해받은 건지, 여기에 따라 소송 자격이 인정되고 안 되고가 팍 갈리는 거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응?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판례에서 시험에 엄청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응? 자, 그런데 그 판례를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이제 체크를 간단히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거기 보면 자, 판례 개인적 공권 법률사기 이익과 반사적 이익 제문인데 1번은 가볍게 읽어요.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 있잖아. 2권 가면 행정소송에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소송 파트에서 원고적격이라고 공부할 때 거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놓으면 그쪽에 가서 수월하고 그죠? 자, 1번 우리 아까 행정소법 12조
취소 소송 같은 행정소송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행정소송법에서 소송 제기 자격 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이란 어떤 행정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 내지는 사실상의 또는 법적인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에 불과한 거, 이런 거는 이 법률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이익은 이익 침해, 그러한 이익을 침해받았다? 송작용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응? 가볍게 읽고요. 자, 2번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공중 목욕장 영업 허가지. 응? 그럼 논리가 뭐냐면 이 싸움이 어떻게 된 거야? A가 먼저 목욕탕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 또 B한테 신청이 들어오니까 B한테 또 새로 목욕탕 허가를 내준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받아 영업하던 A 입장에서 오면 새로 근처에다 또 목욕탕 영업 허가를 내줘서 손님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자기 피해봤다 이거야. 그래서 왜 새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자기 이익을 침해하냐 이러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은 뭐야? 소송 제기 자격 인정 안 된다 이거지. 응? 그러면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법으로다가 금지를 해놨어요. 아무나 자유롭게 목욕탕 영업해서는 안 된다. 요건을 갖춰 신청을, 그러니까 법으로는 모든 사람 목욕탕 영업 금지해놓고 법에다 뭘 써놨어? 목욕탕 영업하기 위해서 허용되기 위한 요건을 정해놓고 요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행정위원회 검토해서 요건에 맞으면 허가, 즉 금지 풀어서 너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A가 먼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왔어. 그러면 결국은 그 법규적인 취지는 A만 어떤 동네에서 혼자 독점해서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뭐야? 공익 사회 질서로 해서 아무나 자유롭게 영업을 못하도록 금지해놨던 걸 풀어준 거에 불과. 그러니까 너는 영업해도 돼 하는 것뿐이야. 근데 한 10년간 아무도 다른 사람이 영업 허가가 없기 때문에 이 A가 10년간 거기서 혼자 영업을 해왔어요. 그럼 법적으로 독점이 보장돼서 그렇게 영업해온 거야? 그건 아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동안 영업해왔느냐? 혼자. 그는 법이 이제 일단 다 허가받지 않은 자는 영업을 못하도록 사회질서 유지해서 공익목적상 금지를 해놨고, 아마 다른 사람들 누구 요건 갖춰서 신청한 사람이 없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사실상 10년간 독점해온 것뿐이야. 응?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그 사람만 영업하도록 독점권이 보장돼 있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 혼자 독점해서 영업해온 건 공익보호 때문에 아무나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데 따라 반사적으로 사실상 독점의 이익을 누려온 것뿐이지.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동안에 누려왔던 독점의 이익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는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고 사실상의 것이고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일 뿐이기 때문에 뭐야? 소송할 자격이 없다. 응? 딴 사람한테, 경쟁업자한테 신규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중심 단어가 있어요. 공중 목욕탕 영업 허가하면 이거는 무슨 나라가 키워드일까? 허가받은 자에게 독점적인 영업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래? 금지 해제시켜주는 거에 불과해. 너는 이제 법으로 금지했던 거 풀어준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금지 해제가 다른 말로 허가예요. 허가라는 조치예요. 응? 그러면 자 우리가 키워드 첫 번째 논점은 그 권리를 설정해. 그러니까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금지, 질서 유지 목적으로 금지해놨던 걸 해제해주는 데 불과. 그 다음에 무슨 단어? 그럼 그동안 먼저 허가받은 업자가 한 10년간 독점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는 법적으로 보장된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의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에 불과. 응? 그럼 반사적 이익 침해됐다 해서 소송으로 다툴 자격 없음. 논리 이해하죠? 다 똑같은 거야. 그게 3번도 마찬가지. 유기장 영업허가, 4번 석탄 가공업허가, 응? 똑같아요. 같은 논리니까 생략해도 되겠지. 여러분들 읽어보고. 가장 기본적인 건 2번이야. 2번. 응? 그 다음에 5번 한의사면허. 이거 중요해. 그러면 이거 저거랑 똑같은 논리야.
저 아까 공중목욕탕 영업하고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한의사 면허 내주는 게, 그럼 한의사 면허 받은 사람들 니네만 독점해서 한약 만들어 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즉 아무나 자유롭게 한약 만들어 팔고 막 침 놓고 막 하도록 내버려두면,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 이거 사회 질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국민의 건강, 안전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뭐 했어? 법으로 모든 사람 금지. 대신에 뭐야?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요건에 맞는 사람한테만 금지를 풀어서 니네는 해도 돼. 아까랑 똑같잖아. 니네는 해도 되지, 니네만 해. 독점권 주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정부가 이제 정책상 그렇게 쭉 해서, 그럼 뭐 한의사 면허, 즉 금지 해제받은 자들만 다 이 한약을 만들어 팔도록 해오다가, 이제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않은 양약사들도 한약 과목을 몇 개 시험 봐서 합격하면 양약사들한테도 한약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거지. 그랬더니 한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밥그릇이지. 자기는 밥그릇 뺏기잖아. 그러니까 양약사들에게 한약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시험 봐가지고 뭐 이렇게 합격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다, 이래갖고 소송을 낸 거야. 하지만 뭐야, 그동안 한의사들이 수십 년간 자기네들만 한약 만들어 팔아왔지.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보장된 독점적 권리로서 이익이 보장돼서 누려온 게 아니고, 국가가 정책상 한의사들에게만 허용 금지를 풀어줬던 거지. 근데 정책 바꿔서 이제 양약사들한테도 금지를 풀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동안 누려왔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장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지. 응? 이 논리의 연장을 가면 최근에 있었던 조치는 뭐가 있어? 응? 약국에서만 약 팔아왔잖아. 근데 일부 뭐 간단한 약들은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허용했지. 그럼 양약사들도 똑같이 왜 자기들의 약을 저쪽에다 편의점에도 팔도록 하냐?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다. 똑같이 소송할 수 있지만 그건 했다는 소식이 안 들리죠. 이 한의사 면허와 똑같은 논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소송자에게 인정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여기도 자 5번 한의사 면허 뭐에 해당한대? 금지를 풀어주는, 금지해주는 허가에 불과한 조치다. 그동안 한의사들이 수십 년간 독점해서 한약을 팔아오면서 누려왔던 이익은 법이 보장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 응? 그런 단어들이 중요한 거지, 연결점. 응. 자, 이렇게 보고 또 다 할 수는 없고 6번 어느 지역에 뭐 강이나 이런 데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해놓고 상수원수 수질을 유지하죠. 그래서 그 수돗물 끌어올려서 뭐 이렇게 정지해가지고 수돗물 만들어 공급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수질 유지하는 건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래? 응? 어떤 특정 지역의 주민들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목적이 공익보호에 목적이 있대요. 응? 그러면 일정한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지정해서 거기 깨끗하게 수질을 유지 관리를 해므로써 거기서 생산된 수돗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누려왔던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인해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에 불과하다. 응?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을 딴 데로 이전한다라는 정부 조치가 있어.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뭐야? 그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인정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논리 이제 어느 정도 알 거예요. 6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 응?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하자.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우리 새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15번 판례. 15번 사증 발급. 작년 책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5번 판례 중시하세요. 사증 발급이라는 판례 있죠? 사증 발급이 뭐냐면 비자. 그죠? 그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려면 자기네 나라 정부가 발급한 여권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사증, 그러니까 여권에다 입국
도장을 찍어줘야 돼. 그게 이제 비자 발급해주는 거야. 응? 근데 자 보자. 15번. 비자 발급해주는 거. 즉 사증 발급해주는 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해주는 거 아니다. 입국할 권리를 부여해주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입국 허가 결정, 완전한 의미의 입국 허가 결정 아니다. 응? 단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 조건 내지 입국 허가 추천의 의미밖에 없대. 이거 중요한 말이야. 알아두고요. 그런데 여기 15번에 이제 6째 줄, 7째 줄에 가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외국인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11번째 줄, 또 굵은 글씨로 내가 따로 해놨지. 둘을 잘 구별해 봐야 돼. 이 판례를 읽으면서. 자, 거기에 7번째 줄에 있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외국인 이렇게 썼잖아. 이 사람은 완전한 외국인으로 국내에 아직 입국 안 한 사람이야. 응? 사증 발급 거부 처분.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이고 아직 국내에 들어온 상태가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받고 비자 사증 발급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일반 외국인은 결론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응?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성 내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입국 허가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국내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이 이제 국내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 연장 신청. 그래서 거기 봐. 그 다음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처분. 그 다음에 뭐야? 출입국관에서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다투는 외국인. 이 사람들은 다 뭘까? 국내에 들어와서 몇 년씩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입국 허가 받아서. 응? 여러분 귀화라는 건 외국인이 한국적을 부여받기 위한데 보통 일반 귀화는 국내에 들어와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5가지 정도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게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 이미 5년 이상 거주했는데 자기 이제 한국인 되고 싶다고 귀화 신청했다 거부당했지? 이런 사람. 아니면 자기 유학생 신분으로 왔는데 한국 기업에 취업했어. 유학생활 마치고 국내 기업에 취업했어. 이제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 허가 받아서 이제 머물다가 이제 취업한 상태로 취업 비자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로 자기가 대한민국 내에 머물 수 있는 자격 변경해 달라고 법무장관에 신청했는데 거부됐다든지. 국내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슨 체류 기간 이미 경과했다. 또는 하여튼 법 어겼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 명령 내리는 거 있잖아. 강제 퇴거 조치라고 이제 외국으로 추방하는 거죠. 자기네 나라로.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 법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야? 이 거부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 있대. 소송자가 인정해 주죠. 그래서 둘로 나눠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번 판례를 좀 중시하기 바랍니다. 응? 자, 시간상 잠깐 쉴 타임을 가져야 되겠다. 응? 잠깐 쉬고 이어가도록 합시다.